첨단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던 미국의 한 병원이 단 한 명의 외국인 간호사를 공항에서 긴급 소환합니다.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전 그들 스스로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을요.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그날 밤, 미국 의료진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동안 한국에서 온 간호사는 랜턴 불빛 아래서 맨손으로 생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장비 없이, 전기도 없이, 오직 그녀의 손과 경험만으로요. 오늘의 사연은 최민지 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9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아침 하늘은 불기라리만치 맑았습니다. 비스케인 종합병원 응급실 벽에 걸린 TV 화면에는 기상청 특보가 붉은 글씨로 깜박이고 있었죠. 카테고리 5 허리케인 이사벨라, 마이애미로 직진 중. 예상 상륙 시간 오늘 저녁 8시. 최민지는 그 화면을 흘끗 보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1살의 그녀는 한국에서 7년간 응급구조팀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였어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이곳에 온 지 석 달. 하지만 그 석 달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 간호사, 오늘은 3번 베드 환자 바이탈 체크만 담당하세요. 다른 건 손대지 마세요. 수간호사 린다 존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명령적이었습니다. 54살의 린다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민지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곤 했죠. 석 달 내내 민지가 들어온 말은 늘 같았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흉부 외상, 호흡곤란, 혈압 강화. 민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죠. 산소 포화도 82%, 기도 확보 필요합니다. 당직 의사는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모니터링 장비를 세팅하느라 바빴어요. 민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목을 만져 경동맥 박동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재빨리 체크했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면서 외쳤어요. 기흉 의심됩니다. 좌측 흉부 타진음 소실, 즉시 흉관 삽입 준비 필요해요. 바로 그 순간 린다가 다가와 민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최 간호사,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배정된 환자나 보세요. 린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주변 의료진들도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죠. 린다는 태블릿을 꺼내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엑스레이 오더를 냈습니다.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을 시간이 있을까요? 저 환자는 지금 당장 처치가 필요한데. 20분 후 환자는 악화된 상태로 응급 흉관 삽입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처음 의심했던 그대로 기흉이었어요. 20분이 낭비된 거였죠. 린다는 민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간호사, 우리는 프로토콜을 따라야 해요. 엑스레이 없이 함부로 진단할 수 없어요. 여기는 미국이에요.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당해요. 민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석 달간 배웠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는 병원장 데이비스를 찾아가 며칠 전 작성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재난 상황 대비 저기술 비상 프로토콜 제안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이 끊기고 첨단 장비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매뉴얼이었죠. 병원장님, 이걸 읽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데이비스는 제목만 훑어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지하지 않은 미소였어요. 최 간호사,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최첨단 비상 발전 시스템이 있어요. 3중 백업까지 갖춰져 있죠. 걱정 마세요. 그는 제안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고 민지는 조용히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린다를 마주쳤죠. 또 쓸데없는 짓 했어요? 최 간호사, 여기는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차라리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은 민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교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조기 귀국 신청 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 왔습니다. 이틀 후 비행편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아침, 민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는 들르지 않았어요. 인사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공항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 근처에 앉았을 때 TV에서 비상 속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허리케인 이사벨라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이애미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5 등급을 유지한 채 시속 200km로 접근 중입니다. 착륙 예정 시간은 오후 5시로 앞당겨졌습니다. 공항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곧 모든 항공편 취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TV 화면에 비스케인 종합병원 생중계 화면이 떴습니다. 기자가 급박하게 리포트하고 있었죠. 지금 비스케인 종합병원에는 허리케인에 대비해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인력 부족과 물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그녀는 뉴스 앱을 열어 마이애미 상황을 검색했어요. 곳곳에서 정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기사가 떴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어요.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자신의 일이었죠. 민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공항 청사 위로 굉음이 울렸습니다. 주황색 해안경비대 헬기가 활주로에 착륙했고 대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최민지 간호사 계십니까? 민지는 깜짝 놀라 손을 들었습니다. 대원이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비스케인 종합병원에서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주지사 명령으로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지금 즉시 출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요? 왜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 상황이 최악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민지는 캐리어를 놓고 대원을 따라 헬기로 뛰었습니다. 헬기가 떠올랐고 창밖으로 텅 빈 마이애미 시내가 보였어요. 대원이 헤드셋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병원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나갔고 백업 발전기도 고장났대요. 통신도 끊겼고요. 부상자들이 몰려드는데 의료진들이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장이 주지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당신을 찾았어요. 민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전력이 나갔다는 건 모니터도 인공호흡기도 전산 시스템도 모두 쓸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첨단 장비에 의존하던 병원에서 그건 재앙이었죠. 병원장이 왜 자신을 찾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기술 비상 프로토콜. 민지가 제안했지만 묵살당했던 그 매뉴얼이 지금 필요했던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그곳이 이제는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지만 민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했거든요. 헬기는 폭풍 우속을 뚫고 병원 옥상 헬리패드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일부 창문이 깨진 병원 건물이 보였고 입구에는 부상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어요. 헬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리자 빗물과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뛰어내렸죠. 옥상 출입문에서 나온 병원 직원이 외쳤습니다. 최민지 간호사님이시죠? 빨리 오세요. 응급실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민지는 그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복도 여기저기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보호자들이 울부짖고 있었죠. 응급실 문을 열었을 때 민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응급실 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랜턴과 휴대폰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들은 모두 꺼져 있었고 인공호흡기의 경보음도 들리지 않았죠. 그 대신 환자들의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울음소리, 의료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여 귓속을 찔렀습니다. 민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멈췄어요. 눈앞의 광경은 그녀가 한국에서 겪었던 재난 현장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한국의 재난 현장에서는 혼란 속에서도 체계가 작동했어요. 누군가는 환자를 분류하고 누군가는 응급처치를 하고 누군가는 물품을 나르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달랐어요. 모두가 멈춰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민지의 시선이 응급실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거기 평소 그토록 당당하고 냉정하던 린다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린다 주변으로 다른 간호사 셋이 서 있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블릿을 손에 든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죠. 린다, 민지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린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지를 본 순간 린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최 간호사, 당신이 왜? 린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린다에게 다가가며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바닥에는 10여 명의 환자가 누워 있었고 몇몇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인 한 분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 설명해 주세요. 환자는 몇 명이고 중증도 분류는 끝났나요? 민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민지 옆에 서 있던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4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몰라요. 전산이 안 돼서 등록도 못하고 누가 언제 왔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중증도 분류는 모니터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입구 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였어요. 구급대원이 소리쳤죠. 흉부 관통상, 맥박 약함, 빨리요. 민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쪽으로 달려가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랜턴을 가까이 가져오라고 손짓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환자의 목에 손을 대어 경동맥 박동을 짚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어요. 동공을 확인했죠. 빛 반사가 있었습니다. 흉부를 살펴보니 우측에 깊은 열상이 있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압박 붕대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요. 민지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녀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죠. 민지는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환자의 상처 부위에 대고 강하게 눌렀습니다. 따뜻한 피가 손으로 배어들었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린다, 정신 차려요. 압박 붕대 어디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린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물품 보관함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도 어두웠고 린다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물건을 찾아야 했죠. 몇 초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린다가 떨리는 손으로 압박 붕대를 건넸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환자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단단히 조였어요. 출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민지는 환자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이 환자는 적색 구역으로 분류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실 상황은 어떤가요? 민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는 지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없었고 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도 전산도 통신도 없었죠. 있는 건 혼란과 공포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장 데이비스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지를 찾았어요. 최 간호사,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황이 정말... 데이비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민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병원장님, 지금 응급실에 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중증 환자가 몇 명이고 경증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나요? 수술실은 작동하나요? 의료진은 몇 명이나 있나요? 민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데이비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산이 다운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백업 발전기도 고장났고 통신도 안 되고. 민지는 데이비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원장님, 제가 제출했던 제안서 기억하세요?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저한테 권한을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이비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간호사, 당신이 맡아주세요.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응급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랜턴을 하나 들고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모두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 응급실을 지휘하겠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요. 첫째, 환자 전원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합니다. 둘째,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세 구역으로 분류합니다. 적색은 즉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황색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중등증, 녹색은 경증입니다. 셋째, 사용 가능한 의료 물품을 모두 한 곳에 모읍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죠. 린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간호사, 모니터 없이 어떻게 환자 상태를 파악해요? 혈압계도 전자식인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안 되고. 린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린다, 당신은 25년 경력의 간호사예요.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환자를 봤을까요? 손으로 맥박을 짚고 눈으로 호흡을 세고 귀로 심음을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이 있죠. 기계는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없다면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민지의 말에 린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수치심일까요? 아니면 각성일까요? 린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죠. 그 순간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빠르게 지시를 내렸어요. 좋아요. 제시카, 당신은 응급실 입구에서 새로 들어오는 환자를 체크하세요. 마크, 당신은 의료 물품 정리를 맡아요. 랜턴을 더 가져와서 구역별로 배치하세요. 린다, 당신은 나와 함께 환자들을 돌면서 분류할 거예요. 민지는 린다와 함께 첫 번째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여성의 손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짚었죠. 분당 110회 빠르고 약했습니다.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어요. 민지는 여성의 눈꺼풀을 들어 올려 동공을 확인했죠. 쇼크 상태예요. 적색 구역으로 분류합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고 담요로 체온 유지하세요. 린다는 민지의 지시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기계 없이도 이렇게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다음 환자로 넘어갔습니다. 팔에 골절상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민지는 부상 부위를 살펴보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황색 구역. 골절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임시 부목을 대고 진통제 투여하세요. 부목을요? 부목이 어디 있죠? 린다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응급실 구석에 쌓여있는 골판지 상자를 가리켰어요. 저 상자 가져오세요. 달라서 부목으로 쓸 수 있어요. 테이프하고 붕대로 고정하면 돼요. 린다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골판지로 부목을요? 하지만 민지는 이미 다음 환자에게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린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골판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민지와 린다는 한 명 한 명 환자를 확인하며 분류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더뎠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어요. 린다도 차츰 감을 되찾아갔죠. 환자의 피부 색깔, 호흡 양상, 맥박의 강도, 기계가 알려주던 것들을 이제는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응급실의 환자들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적색 구역에는 15명, 황색 구역에는 20명, 녹색 구역에는 5명. 민지는 이제 적색 구역 환자들부터 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수동혈압계를 사용했고,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없으니 손톱을 눌러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을 확인했어요. 소독약이 부족하니 깨끗한 물과 비누로 상처를 씻었고, 멸균거즈가 떨어지니 깨끗한 천을 삶아서 사용했죠. 린다는 민지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그녀의 표情이 점점 변해갔어요. 놀람이 그리고 존경이 그녀의 눈에 어렸죠. 이 한국에서 온 젊은 간호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응급실 밖에서는
허리케인의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구조물의 굉음, 그리고 바람이 내지르는 괴성. 하지만 응급실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침묵 속의 사투였죠. 민지는 적색 구역의 5번째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그의 호흡은 가빠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민지는 노인의 목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심음이 불규칙했어요. 손으로 맥박을 짚으니 약하고 빨랐죠. 이 노인은 심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부전 증상이에요. 산소 공급이 필요한데 민지가 중얼거렸을 때 옆에 서 있던 린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소 탱크는 비상용으로 몇 개 남았지만 전부 사용하면 내일 아침까지 버티지 못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린다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이것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이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죠.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구할 수 없을 때 누군가는 선택해야 했죠. 노인분은 상체를 45도 올려서 앉히세요. 호흡이 조금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순환을 돕기 위해서요. 민지의 지시에 린다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가져와 노인의 등 뒤에 받쳐주고 담요로 발을 감쌌어요.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죠. 민지는 노인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죠. 바로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들것에 실려온 것은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옆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울부짖고 있었죠.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민지는 소녀에게 다가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허벅지에 깊은 열상이 있었고 동맥 손상이 의심됐어요. 출혈이 심했습니다. 민지는 즉시 상처 위쪽을 강하게 눌렀죠. 지혈대 가져오세요. 빨리요. 민지의 외침에 마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비어 있었어요. 지혈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소녀의 허벅지 위쪽에 감았어요. 그리고 단단히 조였죠. 출혈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소녀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했지만 뛰고 있었죠. 이 아이는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실 상황은요? 민지가 물었을 때 병원장 데이비스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도 전력이 나갔어요. 하지만 비상 발전기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서 한 개 수술실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환자가 수술 중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대기해야 하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최소 1시간은요. 데이비스의 대답에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시간. 이 아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민지는 소녀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감고 있었죠. 민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링거 수액은 있나요? 이 아이한테 수액 공급이 필요해요. 있긴 한데 전자 주입 펌프가 안 돼서. 린다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력 낙하 방식으로 하면 돼요. 수액팩을 높이 걸고 속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예전 방식이죠. 린다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중력 낙하 방식,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수십 년 전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린다는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액 세트를 가져와 소녀에게 연결했죠. 민지는 수액팩을 천장 근처에 매달고 링거 속도를 눈으로 확인하며 조절했습니다.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맞춰주세요. 그리고 10분마다 아이의 맥박을 체크하세요. 린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랜턴 불빛 아래서 수액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 방울, 두 방울, 기계 없이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린다의 가슴을 울렸죠. 민지는 다시 적색 구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환자, 각자 다른 부상,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민지는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처치를 했죠. 부족한 것은 대체했고 없는 것은 만들어냈습니다. 골절 환자에게는 골판지로 만든 부목을 댔고 화상 환자에게는 깨끗한 물에 적신천을 덮어줬어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진통제를 주었지만 진통제가 떨어지자 환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가르쳤죠. 놀랍게도 그것만으로도 환자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린다는 민지의 모든 행동을 따라하며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손길이 점점 능숙해졌어요. 환자의 피부 온도를 손으로 확인하고 호흡 소리를 귀로 듣고 맥박의 강약을 손끝으로 느꼈죠. 25년 경력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최 간호사, 린다가 조심스럽게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한국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겪었나요? 린다의 질문에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한국은 재난이 잦은 나라예요. 태풍도 오고 지진도 있고 때로는 큰 사고도 일어나죠. 저는 그런 현장에 자주 투입됐어요. 그곳에서는 첨단 장비를 기대할 수 없었어요. 현장은 늘 혼란스러웠고 부족한 게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하는 법을 배웠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의료를요. 민지의 말에 린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어요. 왜 민지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는지, 왜 그녀가 기계보다 손을 먼저 사용했는지.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경험이었고 고집이 아니라 지혜였죠. 미안해요, 최 간호사.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린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린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린다. 지금 중요한 건 환자들이에요. 우리 함께 이 밤을 버텨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국적도 경력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간호사였고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처음의 아수라장은 아니었어요. 환자들은 구역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자 필요한 처치를 받고 있었죠. 간호사들은 민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린다는 민지의 오른팔이 되어 응급실을 누볐습니다. 민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돌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피와 소독약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었고 허리케인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응급실 천장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어요. 천장의 일부가 물에 젖어 쳐져 있었죠.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장 한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환자 위로 몸을 던졌죠. 천장 파편들이 쏟아졌고 빗물이 응급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혼란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응급실 한쪽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랜턴 몇 개가 꺼졌죠.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환자들을 복도로 옮겨요. 빨리요. 민지가 외쳤고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모두가 민지의 지시를 따랐죠. 그들은 들것과 휠체어를 동원해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민지는 가장 무거운 환자를 린다와 함께 들어 올렸어요.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함께 환자를 옮겼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섞였고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와 린다, 그리고 모든 의료진의 사투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비스케인 종합병원 복도는 임시 야전병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진 응급실 대신 40여 명의 환자들이 복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랜턴 불빛 아래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태어난 질서였어요. 민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환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가디건은 이미 누군가의 지혈용으로 쓰였고
흰 유니폼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한국의 재난 현장에서 길러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버티는 의지였죠. 린다가 민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 역시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54살의 몸으로 4시간 넘게 쉬지 않고 뛰어다녔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자신감이 그녀의 얼굴에 어려 있었죠. 최 간호사, 적색 구역 환자들 상태 확인했어요. 모두 안정적이에요. 그 어린 소녀도 수액 덕분에 맥박이 돌아왔어요. 린다의 보고에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린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린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지의 말에 린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25년 간호사 생활에서 오늘만큼 자신이 진짜 간호사라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기계 뒤에 숨지 않고 매뉴얼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과 판단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간호였다는 걸 오늘 밤 깨달았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병원장 데이비스가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낯선 남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정장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플로리다 주방위군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데이비스는 민지 앞에서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최 간호사,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요? 이분들이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최민지 간호사님, 저는 플로리다 주 보건국장 로버트 챈들러입니다. 주지사님의 요청으로 이곳에 왔어요. 민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주 보건국장이요? 그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걸까요? 챈들러는 복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데이비스 병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전력도 없고 통신도 끊긴 상황에서 이 응급실을 수습했다고요. 40명이 넘는 환자를 분류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챈들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기 모든 의료진이 함께 했어요. 민지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챈들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최 간호사. 데이비스 병원장님과 린다 수간호사님 모두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밤 이 병원은 무너졌을 거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제출했던 재난 프로토콜 제안서도 봤습니다. 전력 차단 상황에서의 수동 환자 관리, 저기술 의료 기법 활용, 자원 우선순위 배정, 이 모든 게 교과서적이에요. 아니, 교과서보다 더 실용적이죠. 민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묵살당했던 그 제안서를 이제 주 보건국장이 칭찬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죠. 주방위군 장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간호사님, 저는 주방위군 의무대 책임자 제임스 마틴 대령입니다. 지금 마이애미 전역의 병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전력 차단, 통신 두절, 부상자 급증. 우리 의무대도 지원을 나가고 있지만 현장 의료진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민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은 이곳을 떠나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상처받았고 포기하려 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린다가 민지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간호사, 나는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진심으로요. 린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아니, 오해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간호가 뭔지, 진짜 의료가 뭔지. 나는 25년 동안 기계 뒤에 숨어 있었어요. 모니터가 알려주고, 컴퓨터가 판단해주고, 매뉴얼이 지시해줬죠.
나는 그저 따르기만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환자를 봤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봤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게 진짜 간호더라고요. 린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린다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린다, 당신도 훌륭한 간호사예요. 오늘 밤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증명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배웠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 환자를 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제시카, 마크, 그리고 이름도 모르던 다른 간호사들. 그들은 민지를 둘러싸고 고개를 숙였죠. 최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들이었죠. 챈들러 국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최 간호사님, 저희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플로리다 주 전역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스케인 종합병원에 재난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당신이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당신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민지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둘러봤어요. 적색 구역의 중증 환자들, 황색 구역의 중등증 환자들, 녹색 구역의 경증 환자들. 그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허리케인은 여전히 밖에서 울부짖고 있고 환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해요. 이야기는 이 밤이 지나고 나서 해도 될까요? 챈들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자들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민지는 다시 환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린다가 그녀의 곁을 지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환자들을 돌봤죠. 랜턴 불빛 아래서 폭풍우 소리를 배경으로 그들의 사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 허리케인의 울부짖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창문 밖을 쳐다봤어요.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바람은 약해지고 있었죠. 이 긴 밤도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묘한 충만함이 있었죠.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새벽 5시 허리케인 이사벨라는 마침내 마이애미를 지나갔습니다. 폭풍의 중심이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은 잦아들었고 비도 가랑비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깊었죠. 무너진 건물들, 물에 잠긴 거리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부상자들. 마이애미는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비스케인 종합병원 복도에서 민지는 마지막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손은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시야가 흐릿해졌죠.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환자가 남아 있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최 간호사, 이제 좀 쉬어야 해요. 린다가 민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민지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지만 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린다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민지는 린다의 팔에 기대어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죠.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어갈 거예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요. 린다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복도를 둘러봤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없이도 전산 없이도 그들은 환자의 맥박을 손으로 짚고 호흡을 눈으로 세고 상처를 직접 확인하며 돌보고 있었어요. 민지가 보여준 방식대로요. 제시카가 중증도 재분류를 맡고 있고
마크가 물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도 여기 남아서 적색 구역을 지킬 거예요. 당신은 이제 쉬어도 돼요. 린다의 말에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린다는 민지를 의자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줬죠. 민지는 담요를 꼭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식간에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민지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최 간호사님 일어나셨어요?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력이 복구됐어요. 1시간 전에 백업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응급실 절반 정도가 정상화됐어요. 그리고 밖을 좀 보세요. 제시카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죠. 병원 앞 주차장에 주방위군 의료 지원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헬기가 옥상에 착륙하는 모습도 보였죠. 지원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시카가 민지를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 벽면에 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 위에는 민지가 어젯밤 가르쳤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전력 차단 시 환자 분류 방법, 수동 바이탈 체크 기법, 저기술 응급처치 목록, 린다의 필체였습니다. 린다가 새벽에 정리한 거예요. 이걸 다른 교대 조 간호사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보여준 방법들로요. 민지는 화이트보드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가르친 것들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었죠.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경험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다시 실천이 되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의 전승이었습니다. 최 간호사님, 뒤에서 병원장 데이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보니 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제 집무실로 잠깐 올라올 수 있겠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직 작동하지 않아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5층까지 오르는 동안 민지의 다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꾹 참았죠. 병원장실 문이 열렸을 때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어젯밤 만났던 챈들러 보건국장과 마틴 대령이 있었고 그 옆에 낯선 여성 한 명이 더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최 간호사님, 다시 만나 뵙네요. 소개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남동부 지역 책임자 사라 톰슨입니다. 챈들러의 소개에 톰슨이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그녀와 악수를 나눴어요. 최민지 간호사님, 당신의 활약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연방재난관리청 차원에서도 당신의 경험을 공유받고 싶습니다. 특히 전력 차단 상황에서의 의료 대응 프로토콜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야 할 내용이에요. 톰슨의 말에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요? 전국 표준화요? 이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데이비스 병원장이 서류 봉투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최 간호사, 이건 정식 제안서예요. 비스케인 종합병원의 국제재난대응 간호팀을 신설하고 당신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급여는 현재의 2배로 책정했고 연구비와 교육 예산도 충분히 배정했어요. 그리고 데이비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3달 전에 제출했던 제안서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첨단 시스템에 대한 과신,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함. 그것들이 나를, 그리고 이 병원을 위기에 빠뜨렸죠. 당신이 없었다면 어젯밤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데이비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5해를 살아온 노의사의 진심 어린 사과였죠. 민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이애미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뒤틀린 가로수들, 물에 잠긴 거리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희망도 있었어요. 서로를 돕는 사람들, 폐허를 치우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도시의 의지. 민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한국의 재난 현장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일어섰었죠. 병원장님,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미국의 앞선 의료 시스템을, 체계화된 프로토콜을, 첨단 기술을요. 그것들을 한국에 가져가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석 달 동안 제가 배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민지는 데이비스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요. 환자를 보는 눈,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게 진짜 의료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민지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대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직 정리해야 할 감정들이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민지가 병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린다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어요. 린다는 민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최 간호사, 아래층에서 환자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대요. 민지는 린다를 따라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의료진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 박수 소리는 복도를 가득 채웠고 민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민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답을요. 간호사로서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환자들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민지는 복도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혼란, 뿌듯함과 상실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며칠 전만 해도 민지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곳, 자신의 경험을 무시하는 곳,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취급하는 곳. 그런 곳에서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자신을 이해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포기했었습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어젯밤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간호사로서 그녀가 서 있어야 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환자들의 고통 앞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환영받는 손길이든 거부당한 손길이든 중요한 건 그 손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민지는 어젯밤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폐허가 된 응급실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두려웠어요.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이, 자신을 거부했던 시스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라는 것을요.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봐라.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라는 우월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민지는 그 순간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린다에 대한 원망도, 병원에 대한 실망도, 미국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본능,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이었죠. 최 간호사님, 누군가 조심스럽게 민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어젯밤 허벅지 열상으로 들어왔던 8살 소녀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민지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죠. 제 딸이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위험했을 거라고요. 당신이 제 딸을 살렸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민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이를 한 번 봐도 될까요? 어머니는 민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소녀는 창백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민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아요? 소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요. 언니가 살려줬잖아요. 그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지난 석 달간의 좌절, 어젯밤의 공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안도감.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죠. 민지는 이것이 자신이 간호사가 된 이유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민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환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지는 그들에게 미소로 답했죠. 그녀는 이제 이곳의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위기를 넘긴 동료이자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죠. 하지만 민지는 영웅이라는 단어가 불편했습니다. 다시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실천했을 뿐이었죠. 만약 영웅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한국의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던 모든 의료진이었습니다. 민지는 그저 그들의 경험을 여기 전달했을 뿐이었죠. 민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의료 지식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의 경험이 미국에서 도움이 되었듯이 미국의 시스템도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었죠. 중요한 건 서로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겸손함이었어요. 린다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둘은 말없이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최 간호사, 린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25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계의 연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니터가 알려주는 숫자만 보고 컴퓨터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였죠.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봤던 거예요. 린다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환자를 봤어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었죠. 그게 진짜 간호였어요. 나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건지도 몰라요. 민지는 린다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린다, 당신도 훌륭한 간호사예요. 어젯밤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증명했어요.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다시 일어섰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해냈죠.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벽이 없었어요. 국적도 경력도 방식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간호사였습니다. 민지는 병원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국제재난대응, 간호팀 팀장. 그것은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급여도 좋았고 연구비도 충분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어요. 재난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한국에도 세계 어디에서나 재난은 일어났고 준비된 의료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어디에서 더 큰 의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민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은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거라는 것을요. 생명을 지키는 길, 환자를 돌보는 길, 간호사로서의 길,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마이애미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폐허를 치우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죠.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남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재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응급의료센터에서 보낸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민지야,
내 소식 들었어. 미국 뉴스에까지 나왔더라.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언제 돌아오니? 동료들의 메시지는 따뜻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그녀는 지난 사흘간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린다를 비롯한 미국 간호사들이 민지가 가르친 방법들을 열심히 익히고 연습하는 모습을요. 제시카는 수동 바이탈 체크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고, 마크는 제한된 자원으로 응급 물품을 만드는 법을 다른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린다는 민지의 재난 프로토콜을 정식 매뉴얼로 문서화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플로리다 주 보건국은 민지의 프로토콜을 주 전역 병원에 배포하기로 결정했어요. 연방재난관리청은 이를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죠. 한 사람의 경험이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지가 한국에서 꿈꿨던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이곳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었죠. 민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취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의 문제였고 소명의 문제였으며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최 간호사님, 누군가 민지의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틴 대령이었어요. 그는 허락을 구하고 맞은편에 앉았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마틴은 태블릿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통계 자료가 떠 있었어요. 이번 허리케인으로 마이애미 지역 병원 12곳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력 차단, 시스템 마비, 부상자 폭주.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다른 병원들의 평균 사망률은 12%였습니다. 반면 비스케인 종합병원은 3%였어요. 4배 차이입니다. 마틴은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당신의 프로토콜이 이번 재난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생명을 더 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며 철학의 문제입니다. 미국 의료계는 첨단 기술에 너무 의존해왔어요.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료진을 양성해온 거죠. 당신은 그 문제를 드러냈고 동시에 해결책도 보여줬습니다. 민지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30명. 그 숫자는 무게가 있었어요. 30개의 생명, 30가족의 희망, 30개의 미래. 만약 자신이 그날 공항을 떠났다면? 만약 자신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3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령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걸 실천했을 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최 간호사님. 당신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받은 교육과 경험이 특별했던 거예요. 한국의 재난 대응 의료 시스템은 실전에서 단련되었죠. 제한된 자원, 예측 불가능한 상황, 빠른 의사결정. 미국은 풍요로움 속에서 그런 훈련을 소홀히 했어요. 당신은 그 간극을 메워줬습니다. 마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대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병사는 실전 경험이 없는 병사라고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실제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얼어붙거든요.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재난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의료진은 시뮬레이션만 해본 의료진입니다. 당신은 진짜 전장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여기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민지는 마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많았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현장들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한국 재난 의료의 강점이었죠. 대령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한국을 배신하는 걸까요? 제 경험은 한국에서 얻은 건데 그걸 미국에서 쓰는 게 옳은 걸까요? 마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 간호사님, 의료 지식에 국적이 있나요? 생명을 구하는 기술에 국경이 있나요?
당신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들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인류 공통의 지혜죠.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배우는 것들도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식은 공유될 때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한국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이 미국에 남는다면 그들은 자신을 떠난 사람으로 볼까요? 마틴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은 천천히 내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바꿨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마틴이 떠난 후 민지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한국 동료들의 메시지, 병원장의 제안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린다가 카페테리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발견하고 다가와 앉았어요. 최 간호사, 당신 결정 아직 못 내렸죠? 린다의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다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바람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간호사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 환자를 진짜로 보는 간호사가 될 수 있죠. 린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 선택했으면 해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거려. 민지는 린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린다는 더 이상 자신을 거부하는 수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료였죠. 고마워요, 린다. 정말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석 달의 갈등, 어젯밤의 사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우정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이애미는 빠르게 복구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고 도시는 다시 숨 쉬기 시작했죠. 재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선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스케인 종합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플로리다 주 보건국 주최로 열린 재난의료 대응 심포지엄에는 마이애미뿐 아니라 플로리다 전역에서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어요. 강단 위에는 민지가 서 있었죠. 그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지입니다. 한국에서 온 간호사이고 여러분과 같은 의료인입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100여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일주일 전 저는 이곳을 떠나려 했습니다. 제 경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고 제 존재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허리케인 이사벨라는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의료란 무엇인가? 민지는 화면에 허리케인 당일 비스케인 종합병원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어둠 속의 응급실, 랜턴 불빛 아래의 환자들, 그리고 맨손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첨단 의료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인공지능 진단, 로봇 수술, 실시간 모니터링, 이 모든 것은 놀라운 발전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전기가 나가고 시스템이 멈췄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의료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민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현장들에는 첨단 장비가 없었어요. 하지만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손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죠. 한국의 재난 의료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준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환자를 돌보는 법을요. 손으로 맥박을 짚고 눈으로 호흡을 세고 귀로 심음을 듣는 법을요.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주일 전 비스케인 병원에서
함께 밤을 지새운 의료진들도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술을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을 더 잘 활용하되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기본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모니터가 꺼져도 환자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컴퓨터가 멈춰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문성이에요. 민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작성했던 재난 프로토콜의 핵심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전력 차단 시 환자 분류 방법, 제한된 자원 활용 기법, 수동 바이탈 체크 프로토콜. 하지만 민지는 이것들이 단순한 기술 목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환자를 중심에 두는 철학이에요. 시스템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환자가 시스템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원이 부족해도 시스템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손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민지의 말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의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배우자고요. 한국의 경험에서, 미국의 시스템에서, 서로의 강점에서 배우자고요. 의료 지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술은 모두의 것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동시에 여기서 배운 것을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비스케인 종합병원의 국제재난대응 간호팀 팀장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미국에 남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년의 절반은 여기서, 절반은 한국에서 일할 겁니다. 양쪽의 경험을 교환하고 서로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거죠.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곧 강당 전체를 채웠어요. 민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지는 강당 밖에서 린다를 만났습니다. 린다는 민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잘 결정했어요. 당신다운 선택이에요. 고마워요, 린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전 허리케인 속에서 헬기가 착륙했던 그곳이었죠. 이제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마이애미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 아니 민지. 린다가 처음으로 민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간호사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줬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짜 간호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민지는 린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린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에요. 완벽한 간호사는 없어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자세죠. 당신은 그 자세를 보여줬어요.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두 사람은 마이애미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상처투성이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무너진 것들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있었죠. 재난은 최악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선도 끌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야, 뉴스 다 봤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저 미국에 조금 더 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자주 갈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할 거예요. 양쪽을 오가면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어디에 있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통화를 끝낸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폭풍이 몰아치던 그 하늘이 이제는 평화로웠죠. 민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를 연결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민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국제재난의료 교환 프로그램 제안서였어요.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들이 서로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민지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